제가 들려드릴 192번째 소설은요,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입니다. 데니스 존슨은 독일에서 태어나 여러 나라를 거쳐 주로 미국에 살았어요. 1969년 첫 시집을 냈고 1983년 첫 소설로 천사들을 출간했습니다. 1999년에 연작소설 예수의 아들을 발표하며 미국의 주요 작가로 자리 잡았어요. 전 미 도서상, 미국 의회 도서관 소설상 등 미국의 중요한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소설 기차의 꿈과 연기의 나무는 플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소설과 시, 희곡을 두루두루 다 썼습니다. 데니스 존슨에게는 작가들의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건 그가 여러 장르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차의 꿈은 2002년 발표된 소설로 데니스 존슨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에요. 2019년 리터럴 여부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고의 소설에 꼽혔고요. 2024년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에도 선정되었어요. 최근에는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데니스 존슨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범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정교하게 써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차의 꿈은 1886년에 태어난 주인공이 80살이 되기까지 이어집니다. 서사는 현재, 과거, 미래가 섞여서 전개되는데 저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로버트 그레이니어. 그는 1886년에 유타 아니면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없었는데 어쩌다 친부모를 잃었는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알지 못했습니다. 6살 때 혼자서 그레이트 노던 철도를 타고 아이다호의 프라이라는 마을로 왔어요. 거기엔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집에는 맞이인 사촌 누나와 형이 2명이 있었어요. 누나의 말에 의하면 그레이니어가 캐나다 동부에서 왔기 때문에 프랑스어밖에 할 줄 몰라서 식구들은 그의 머리에서 프랑스어를 몰아내고 영어가 들어앉을 수 있도록 애를 썼다고 했어요. 그레이니어는 보너스페리 학교를 다녔는데 보너스페리는 1899년에 프라이와 이턴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레이니어는 공부엔 취미가 없었지만 학교에서 글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된 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세상을 떠난 후 사촌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10대 초반에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잔소리할 부모가 없었으므로 게으름을 피며 살다가 자리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니어는 평소 술이나 그의 나쁜 것들을 멀리하는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쉽게 일자리를 찾곤 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을 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31살이 되었을 때도 장작 패는 일, 트럭에 짐 싣는 일 또는 그보다 더 진취적인 사람들이 형성한 다양한 무리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글래디스 올딩을 만났습니다. 글래디스는 자그마한 여자로 부드럽게 찬송가를 불렀고 그 목소리가 그레이니어에게 특별하게 들렸어요. 그레이니어는 평소 여자들을 멀리했지만 그녀에게 끌렸고 2사람은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리버로 들어가서 자신이 사둔 땅을 보여주었어요. 그 땅은 모이강 위쪽의 나지막한 벼랑 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밭을 읽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는 오두막을 세우기에 적당한 곳도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선뜻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그가 세운 오두막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얼마 후 딸 케이트가 태어났습니다. 그레이니어는 스포켄 철도 회사에서 일했어요. 창고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레이니어의 동료들은 그 중국인을 공사 중인 다리 위에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도망을 쳤어요. 그날 그레이니어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글래디스에게 주려고 사르사를 한 병 사들고 왔습니다.
글래디스는 화덕 옆의 침대에 앉아 태어난 지 4개월이 된 아기 케이트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그레이니어는 아까 도망친 중국인을 생각했습니다. 끌려가면서 중국인이 강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게 불길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차라리 저주를 내리기 전에 중국인을 서둘러 죽였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그는 글래디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서 자꾸 말을 걸었어요. 글래디스는 케이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날 그의 눈에 보인 글래디스와 케이티의 모습은 평생을 거쳐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그레이니어는 1920년에 로빈슨 협곡다리 수리를 거들기 위해 워싱턴주 북서부에서 일했어요. 그 전에 협곡 위에 다리를 만든 적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기차가 협곡을 건너는 모습을 본 후로 대규모 공사에 더 참여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레이니어는 목재를 40여 명의 남자들과 말 6마리가 끄는 수레를 이용해 기차가 도착하는 지점이 케이블이 닿는 범위까지 운반했습니다. 통나무들은 무게 화차에 실려 엄청나게 깊은 로빈슨 협곡의 허공을 건너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동안 35번째 생일이 지나갔어요. 그는 글래디스와 딸 케이트가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귀여운 아내와 더 귀여운 딸. 그러나 아내를 만나기 전 32해를 독신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금방 안정적인 고독에 빠져들기도 했어요.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았습니다. 숲에서 벌어지는 이 굉장한 규모의 일, 외딴 곳에 있는 느낌,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감시병처럼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들도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안 피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남서부 출신으로 이 숲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리조나 광산에서 일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벌모기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나이 들어 약해진 몸으로 힘든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굴을 파야 할 때는 화약을 절벽에 묻어 터뜨리는 일을 했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화약 설치를 하고 나서 제대로 터지면 모두들 환호성을 지르곤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며칠 동안 심하게 어지러워하더니 오한과 고열에 시달렸고 월요일 아침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모습은 아주 편안해 보였어요. 1920년 여름을 로빈슨 협곡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다호주 코들레인까지는 여객 열차를 탔고 그 다음에는 수레로 펜앤드를 달렸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지역 일대에 큰 불이 났고 불길은 모이 계곡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너스페리로 왔을 때 모이 강변에 살다가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레이니어는 마을로 피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와 딸을 찾아 헤맸고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연기를 피하기 위해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가린 채 리버로드를 따라 집까지 20마일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불길에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엉엉 울면서 글래디스와 케이트를 부르다가 뜨거운 재 속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기의 죽음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촌 누나의 집에 머물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둘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는데 글래디스가 검게 탄 풍경 속에서 딸을 품에 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집터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지 30일이 지났어요. 그레이니어는 자기 땅, 오두막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 장작 난로가 한쪽에 쓰러져 있었고 난로 속에는 거의 타지 않은 자작나무 장작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제로변의 사방에 무너져 있었지만 여기 이 물건은 아내의 손길이 닿은 것이었어요. 성경책도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남아있지 않는 건 이곳에 찾아온 불길이 하느님보다 강했다는 증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엾은 케이트. 우리 케이트는 아직 새싹도 되지 못한 아기였다고 혼잣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레이니어는 근처에 임시로 지낼 수 있도록 간단한 거처를 지었고
이곳에서 아내와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갔고 5월이 되었을 때 글래디스와 자주 갔던 골짜기, 그 죽어버린 곳에서 모렐 버섯이 자랐고 새싹과 꽃이 지천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불길을 피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버섯을 캐고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글래디스의 환영을 보았고 더 많은 환영을 보고 싶었어요. 로빈슨 협곡에서 잠깐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었으며 어느 날 빨간 개가 한 마리 나타났고 그 개와 같이 살았어요. 염소도 한 마리 키웠고 닭도 4마리 키웠습니다. 9월 첫 소리가 내린 뒤 염소를 잡아 대부분의 고기를 육포로 만들었고 두 번째 서리가 내린 뒤에는 2주 동안 닭들을 한 마리씩 잡아 스튜를 만들어 개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페리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동안 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는 혼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시간당 20센트를 받는 일자리를 얻어 일했고 겨울이 지나 3월 말이 되자 생필품을 수레에 가득 싣고 모이 계곡의 집터로 돌아왔어요. 모이 계곡은 봄 기운이 완연해져서 밝은 햇빛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곡에는 검게 탄 산을 배경으로 초록빛 풀이 많이 돋아 있었어요. 땅이 치유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사방 길이가 18피트인 오두막을 하나 지었어요. 6월이 되자 사라졌던 빨간 개가 나타나 오두막 한 구석에 자리 잡았고 늑대를 닮은 강아지를 4마리나 낳았습니다. 강아지 셋은 젖을 떼자마자 어디론가 가버렸고 한 마리만 남았어요. 그레이니어는 동네에 사는 쿠드나이 밥이라고 불리는 인디언과 잘 지냈습니다. 쿠드나이는 그레이니어처럼 언제나 술을 거절했고 읍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쿠드나이는 강아지들이 늑대를 닮았다면 그건 늑대의 자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도 가을이 오기 전에 사라졌어요. 쿠드나이는 더 세월이 흐른 1930년에 죽었는데 그건 술 때문이었어요. 그가 죽기 전날 밤 국경 너머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온 농장 일꾼들이 레모네이드와 맥주를 섞은 음료를 쿠드나이에게 그냥 음료라고 속여 먹이는 데 성공했고 그는 그들의 말을 믿고 계속 마셨습니다. 쿠드나이로서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술을 많이 마신 거였고 오후 내내 너무 많이 마셨으므로 밤이 되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못 가눌 정도가 되었어요. 그날 밤 그는 철도를 따라 걸어갔고 달려오는 열차에 연달아 치였습니다. 쿠드나이의 시체는 철로를 따라 4분의 1마일 거리에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부족 사람들은 며칠 동안 까마귀들이 미처 가져가지 않은 살점이나 뼈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답게 색칠된 가죽 주머니에 넣어 인디언 의식과 함께 땅에 묻었습니다. 그레이니어는 자신의 삶에 계절에 따른 리듬이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는데 여름은 워싱턴에서, 봄, 가을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겨울은 보너스페리 하숙집에서 보냈습니다. 여름에는 일을 했는데 그 한철 버는 돈으로 1년을 살았어요. 1925년 4월에는 워싱턴으로 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핑컨 부부의 부탁으로 그들의 손자인 행크를 도와 옥수수가루 부대를 싣는 일을 했습니다. 행크는 20대 초반이었지만 심장이 약했어요. 어느 날 행크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레이니어는 핑컨 부부의 부탁으로 행크의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 뒤로 핑컨의 말과 수레를 빌려 이런저런 화물을 나르며 돈을 벌었습니다. 대부분 2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서로 움직이면서 철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철도 가까이 다니다 보니 문득 펜핸들 철도회사에서 일할 때 물건을 훔쳤다가 달아난 중국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국인이 퍼부었던 저주의 말들, 어쩌면 그 저주 때문에 글래디스와 케이트가 죽은 건 아닌지, 그렇다면 벌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레이니어는 오두막에 계속 살았어요. 밤에 잠을 잘 잤고 잠이 들면 꿈에서 기차를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기차가 있었는데
그 자신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기차에 타서 석탄 냄새를 맡고 있으면 세상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세상 속에 있고 기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이런 장면이 그에겐 친숙했는데 그 이유가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다가 깼을 땐 스포켄 국제 철도의 기차가 희미하게 계곡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가 꿈에서 들은 소리도 이 소리였습니다. 어느 12월 겨울밤 꿈속에서 기차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북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그레이니어가 사는 오두막은 살만했어요. 지붕도 제대로 얹었고 창문도 달았고 긴 의자 2개와 탁자 하나도 들여놓았고 몸이 불룩한 스토브도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 빨간 개와 함께 있었으므로 조금은 예전의 집다운 분위기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글래디스가 느껴졌어요. 그녀가 이리저리 움직였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막고 선 누군가의 형태를 느끼듯 그녀의 존재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글래디스의 영혼. 그녀는 딸을 찾을 수 없어 슬퍼하고 있었어요. 불타는 숲에 혼자 남아있을 아이. 그는 그녀에게 이제 숲은 불타고 있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글래디스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겪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놓친 순간, 아기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죽었던 순간, 죽음 때문에 아이를 잃었고 미래를 잃었던 그날. 한겨울 1월에 눈이 높이 쌓이면 계곡은 영원한 침묵 속에 정지해버린 듯 했지만 기차 소리와 늑대 소리, 코요테이 날뛰는 소리로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글래디스의 유령은 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꿈에서 그녀는 가끔 나왔어요. 불길이 포효하는 꿈을 꾸다가 깨면 스포켄 국제 철도의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레이니어는 몸이 점점 망가져갔어요. 시즌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제멋대로 날아온 가지에 맞아 왼쪽 턱이 비틀어졌는데 그걸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했어요.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파서 점점 깡마른 몸이 되어갔습니다. 관절도 부서졌고 어깨가 아프면 누군가 팔을 잡아당겨 풀어주어야 했어요. 그는 이제 벌목꾼으로서 능력이 없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스포켄으로 가서 리버사이드 호텔에 묵으면서 동네 축제에 들렸어요. 4달러를 내고 비행기를 탔는데 사는 동안 한 번은 비행기를 꼭 타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조종관 바로 뒤의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하강할 때 여름밤 오두막에서 글래디스와 케이트가 사르사를 마시던 순간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기억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오두막이 나타났고 그의 숨겨진 유년 시절에 갔던 장소들, 황금빛 밀밭, 그를 감싼 다정한 두 팔,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 이렇게 높은 곳에서 과거의 한 시절 한 시절을 보면서 이번 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함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수평을 회복하고 내려오자 현재의 세상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레이니어는 관절염과 류머티즘 때문에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오두막에서 여름과 가을을 보내면서 겨울에는 이곳에 있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이 계곡은 많이 변했어요. 화재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었는데 자라는 식물이 달랐고 동물들의 종류도 달랐고 멋들어진 가뭄비 나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나무가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은 방크스 소나무였어요. 1935년 여름, 그는 메도크리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보너스페리로 갔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글래디스와 함께 거의 매주 예배에 나오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교회에서 감정이 몰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이산에 살 때는 자잘하게 할 일이 많아서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슬프다는 사실을 잊었었지만
교회에서 찬송가가 시작되자 기억이 나타났고 그게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년 더 지났고 읍내에 나가 개를 한 마리 구해왔어요. 오래전 빨간 개가 늙어서 죽은 후로는 개를 키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개와 함께 살게 된 거였어요. 그 개는 먼 북쪽에서 썰매를 끄는 덩치 큰 수컷으로 이후 오랫동안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1960년대가 되었어요. 그레이니어는 80살쯤 되었어요. 1962년이나 63년쯤 미국 2번 고속도로가 모이강이 가장 깊은 협곡을 지나가는 지점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침대 위에 서 있는 젊은 철골 기술자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안전망을 붙잡고 오르내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저런 작업을 쉽게 했었지만 지금은 의자에만 올라가려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문득 자신이 거의 80년을 살면서 세상이 돌고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 1950년대 중반에는 10센트를 내고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를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다 보니 과거 사건들이 순서가 헷갈려서 그 뚱뚱한 남자를 본 그날 저녁에 자신이 26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곳에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탄 기차를 보았는데 그가 잠깐 창가에 나타나 한 손을 들어올려 사람들에게 인사했지만 그레이니어는 맞은편 이발소에 있다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은 기억나지 않는 기차여행으로 삶의 여정을 시작했었고 어느 날엔 엘비스 프레슬리가 탄 기차 근처에 자기가 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제 80살이 넘은 그레이니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이니어는 80살이 넘어 1960년대까지 살았다. 살아있는 동안 태평양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서부까지 여행한 적도 있지만 바다를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곳은 몬테나주 경계선 안쪽으로 40마일 거리인 리바였다. 그가 사랑한 사람은 단 한 명, 아내 글래디스였으며 재산은 땅 1에이커, 말 2마리, 술에 한 대였다. 그는 술에 취한 적이 없고 총기를 구매한 적도 없고 전화기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기차를 자주 탔지만 자동차도 많이 탔고 비행기도 한 번 타본 적이 있었다. 말년의 10년 동안 읍내에 나올 때마다 텔레비전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으며 자손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로버트 그레이니어를 알았지만 1968년 11월 언제쯤에 잠을 자다 숨을 거둔 그가 가을과 겨울 내내 오두막에 혼자 누워 있었어도 그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봄이 되어 등산객 2명이 우연히 그의 시신을 발견했고 다음날 의사를 데리고 왔다. 의사는 사망 증명서를 작성한 뒤 등산객과 함께 오두막에 기대어져 있던 삽으로 땅을 파서 마당에 무덤을 만들었다. 로버트 그레이니어는 지금도 그곳에 잠들어 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레이니어는 아들과 딸을 잃었어요. 그 이후의 삶, 한철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하고 과거 행복했던 기억이 가득한 곳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자신만 존재하는 고독함, 그의 일상은 고독으로 온통 채워져 있어요. 그는 자연 속에 숨어 있지만 그 자연 속에는 온갖 추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의 슬픔을 목격하며 자신의 일상이 슬픔임을 또 자각하곤 했어요. 이 소설에 대한 평은 대체적으로 희망적이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온통 상실감만 보였어요. 그레이니어는 장기적인 직업을 갖지도 않았고요. 저축을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사귀는 적극적인 사회성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살았어요.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두려움까지도 받아들였고 자연에 순응했습니다. 그건 그가 강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뿐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행크, 쿠트나이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레이녀는 상실감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했고 그 시간만큼은 그 자체의 본성으로 품위를 유지했어요. 그레이녀는 원래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었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성실했으므로 그의 삶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녔어요. 그에게 기차는 현실적인 수단이었으며 추억을 쌓는 매개였습니다. 꿈속에서 기차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스포켄 국제철도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꿈과 현실은 한 번의 잠에서 깨어남으로 늘 확인되곤 했어요. 그에게 그 꿈이 없었다면 그의 일상은 유지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면서 모든 이들의 추억이에요. 기차가 운반해준 우리들의 시간, 그 시간은 무엇과의 연결이었고요. 무엇과의 이별이었고요. 무엇과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게 꿈으로 남는다는 건 현실에서의 밀려남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해서일 겁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 새로운 날은 새 기회, 새 인연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미리 알기는 힘들어요. 한 번이라도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미리 알 수 없는 희망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겁니다. 그래서 삶이 주는 혜택을 알아차리기는 힘들죠. 다 끝난 뒤에, 한참 살고 난 뒤에 알아지는 삶의 가치. 그게 과연 얼마나 힘이 있을지는 경험하는 사람의 몫일 겁니다. 인생은 값지지만 견뎌내야 할 무엇을 항상 던져주고 있어요. 그건 우리들의 평생 숙제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